네, 사법논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쭤볼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그 배상 해법에 대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한번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두 분께 좀 일단 좀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3자 대의 변제. 하여간 법률 용어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3자가 대신 갚아준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사나 이제 재단에 포스코 같은 한일 청구권 이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돈을 내면 그 돈 가지고 대신 돈을 배상을 해준다. 네. 이런 건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보도를 보면 그 채권자 그러니까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만이 그렇습니다. 성립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민법에 제3자 변제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 입장에선 누가 갚든 돈만 들어오면 된다라는 전제가 일단 깔린 거예요. 다만 전제가 붙는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때. 예,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돈을 받는 그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로부터 받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배상이라고 하면 어떤 돈을 내는 것에는 사과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민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의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낙 동의가 없다라면 이게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좀 신인규 변호사도 같이 같은 해석이시죠? 예, 뭐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제 민법에 나온 이제 467조를 설명해 주신 거고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한 이 지금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2018년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확정 판결에 대한 뭐 완전한 부정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판결 내용에는 일부 반하는 그런 뭐 적극 외교의 하나의 방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는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동기를 보면은 이 강제동원 문제라는 것이 피해자들이 다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적으로 좀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한일 관계에서의 그런 국제법 문제를 국내 대법원 판결로서 지금 확정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의 고육지책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지금 법리적 문제라든지 또 피해자 동의 여부 또 외교적인 실리 문제나 국경 문제까지 이 사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좀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배상금은 법으로 정한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가 이 여기까지 논의를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난 1월에 외교부에서 이제 주최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만든 이런 재단에서 좀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되냐. 이게 정부 측 변호사의 주장 중에 하나가요. 이게 법정 채권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법정 채권이란 건 법으로 정해진 채권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대법원에서 딱 확정이 됐어요. 예. 피해자 A는 뭐 얼마, B는 얼마. 그러니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사실 아무나 갚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정부 측 변호사 주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정 채권을 사실 이런 민법 규정 등등에 의하더라도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건 사실 저도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통용되는 법리는 아닙니다. 판례가 설치돼 있지도 않고요. 판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본에. 그러면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내가 다른 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떠안고 이 사람을 면책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채권자의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의 승낙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 법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 법정 채권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상당히 그 오래된 이론인데 지금 뭐 보면은 뭐 그 관계 측 변호사들도 뭐 학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학설 가지고 할 건 아니고 이 법정 채권이냐 임의 채권이냐 이런 것들은 채권의 발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은 뭐 사무 관리, 뭐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법정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이 적용이 배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이 임의 채권일 때는
이거는 당사자의 합의가 더 우선이 적용돼서 민법이 뒤로 빠진다는 것이지 이게 법정채권에 왜 민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근데 또 하나의 논리 모순은 이게 뭐 판결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법정채권이다 이런 논리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자신들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논리들을 끌어들인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근데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거 못 받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는 제3자 대위변제 필요 없어 이거면 그렇죠.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외교부에서는 공탁 걸겠다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여러 저희가 뭐 형사든 민사든 피해자와 합의를 볼 때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뭐 민사보다는 형사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한데요. 왜냐하면 돈을 수령하는 순간 양형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 왜냐 안 갖고 있는 기간 중에는 또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걸어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안 찾아갈지 찾아갈지는 오로지 채권자의 몫이 되는 건데요. 지금 채권자 측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탁을 하면 우리 이거 무효 소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아예 공탁금 수령 자체와 관련해서 이 정부와 다툼이 또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탁이 일단 성립이 되려면은 민법에 또 공탁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럼 변제자가 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연 변제가 가능한 사안이냐 이게 해결이 돼야 사실 공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3자가 그러면 그 자격이 되느냐 네.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면 그렇죠. 공탁 걸 자격도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변제자도 하나 걸리지만은 또 공탁의 요건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수령 거부, 채권자가 안 받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자를 모를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고들은 채권자로서 아니 일본 기업이 배상하고 돈 주면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다른 형태로서 이게 변질됐기 때문에 못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제자 요건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 이게 법원에서 공탁도 받아줄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공탁을 결국 법원에다가 하는 것인데 그 공탁소에서 이걸 안 받아주면은 공탁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탁을 할 때 개인 정보를 다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원고들 채권자들의 그런 정보들을 입력해야 되는데 아무리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걸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것도 만약에 기재를 해서 공탁을 한다 그러면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또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무리한 거네요. 다만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민주당 문의상안이었다 이 주장을 하던데 네. 그 민주당 문의상안은 채권자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동의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법을 일본 만들었죠. 전범기업도 출연하는 조건이었으니까 예. 동의 여부가 핵심인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동의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도 좀 전제된 것으로 그렇죠. 보여서 그렇죠. 이게 행정부가 단독적으로 이런 설득적 과정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의상 안 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네. 법리 누구보다 잘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검찰은 법률 전문가 성격보다는 그 정체성보다는 이제 수사 전문가의 성격이 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민사 법리에는 다소 취약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신인기 변호사는 어떻게? 저는 뭐 민사법까지도 검사들이 또 잘 압니다. 뭐 횡령배임 사기 이런 건 민사적인 쟁점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기초 지식은 다 아는 걸 텐데 전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정부 조직 개편할 때도 대통령령에 의존해 가지고 뭐 인사정보관리단 만든다든지 경찰국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당무개입 논란 할 때도 그랬고 뭐 이태원 참사 때도 행안부 장관이 법률가 출신인데 역시 뭐 예를 들면은 본인에게 법적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법 해석을 완전히 거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일련의 목적들이 사실은 여소야대 현실을 감안을 하더라도 좀 무리하게 너무 정부 편의적으로 법률을 좀 해석해서 국정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우리 헌법은 상권 분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결정을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방식을 취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두 분 평가 좀 들어볼게요. 신윤기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그
불기소가 나온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이제 혐의 없다. 그리고 뭐 공소권 기각, 뭐 각하 이런 식으로 다 각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가 나왔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찬, 그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기업이 그 김건희 여사가 오랫동안 뭐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운영해온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윤석열 당시 검사에 대한 그런 뭐 뇌물의 성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청탁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고발이 들어간 사안이라서 저는 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는 관련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저는 결론보다 수사 과정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서면 조사 2차례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요, 뭐 삼성카드, 뭐 도이치모터스 여러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검찰에 현안이 있었어요. 막 수사를 받기도 하고 그 뒤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뒤라 함은 이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어요. 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검찰 피의자 윤석열 단 한 차례라도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 같은 혐의를 받을 때 그렇게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깔끔하게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한 건데 그러면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증거 제대로 수집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정이고 정의이고 상식일 수가 없는 그런 수사 행태를 지금 이 사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법적 쟁점은 이른바 이제 대가성 있는 뇌물이냐 아니냐, 부정청탁이냐 아니냐, 바로 이제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인 협찬을 하는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를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청탁이나 뭐 뇌물의 소지가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게 검찰의 주장이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근데 하십니까? 일단은 그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 조금 보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당시에 그 기업들이 검찰에 뭐 사건이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계류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윤석열 검사는 대전 고검에 있었던 검사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에 계류된 것과는 그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그 불기소 처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같은 검사라고 해서 뭐 아예 영향권이 뭐 아예 없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그 관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 부정청탁에 대한 것도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광고 협찬 명목으로 받아서 그 부분으로 집행을 한 거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이익에 대한 정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사안하고 이걸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인데 네. 거기 이재명 사안과 이것이 다른 점은 부정한 청탁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됐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인허가권을 사실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대가적으로 교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뭐 경남 FC나 다른 데에서는 광고비 받아서 광고비로 그냥 다 집행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남 FC 같은 그런 문제성이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요 사안에 대해서도 코바나 컨텐츠가 자신들의 영역을 가지고서 광고 협찬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한 거기 때문에 뭐 문제성이 별로 없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기소 이유서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뭐 어떤 사건은 다른 검찰청에 있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형식적 외형적으로 이 검찰청의 검사만이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전제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검찰 수사 그렇게 그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 부분은 아주 형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결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수사 자체가 잘못되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고요. 제대로 수사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남FC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좀 유사합니다. 오히려 성남FC는 FC라는 별도의 재단 그리고 이 이재명이랑 정치인 그 간격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간격이 훨씬 좁다고 봐야죠. 코바나 컨텐츠는요, 뭐 삼성전자처럼 엄청난 규모의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 법인이 아니에요. 그런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장 성격입니다. 거기서 돈을 받았어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수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연결고리가 상당히 붙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파고 들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런 유사한 수사에서 1차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건 그 당시에 공무원 직책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혹시 직무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준 게 아닌지 물어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검찰 이 수사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나온 보도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블랙펄 인베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등장을 하고 법원 판결을 보면은 이 회사가 2차 작전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 계좌 가운데 최소 2개 이상이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활용이 됐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게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업체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미등록 업체 본인의 굉장히 큰 돈을 맡기고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검색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주 내밀한 연결고리가 없다라면 사실 그런 미등록 업체한테는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놓고 보는데 이런 회사가 있는지도 알 수가 알 수가 없다라는 없죠. 거죠.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네. 굉장히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길 수가 있던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 내지는 결론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이 부분이 미등록 업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규 변호사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요 얘기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조금만 반박을 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사실 코바나 콘텐츠 이거를 회사를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검사라는 그 남편의 영향력 지위 얻기 전부터 쭉 해왔다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뭐 미진하게 했다 해서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 못 믿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어차피 도이치모터스 할 때 뭐 그걸 뭐 검토해볼 같이. 필요가 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업체가 아닌데 왜 그렇게 거래를 했느냐라는 뭐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그 등록을 안 한 업체가 또 처벌을 받을 부분인 것이지 그걸 김건희 여사랑 또 엮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걸 뭐 공모관계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확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혹시 있고 권오수 회장이 중간에 있어서 네. 그 계좌를 블랙펄과 연결 짓는 어떤 고리를 권오수 회장이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봐야죠. 열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굉장한 지금 의심의 정도가 조금은 이제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좀 김건희 여사의 혐의와 또 이런 식으로 엮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이 뭐 등록되지 않은 업체다 이런 부분은 그 업체가 좀 책임질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제 또 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또 핵심은 이제 어차피 도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코바나 같은 경우는 제가 법리를 떠나서 세속적인 질문을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면서 끝낼까 하는데 이건 법리가 아니라 세속적인 영역인데요. 통칭 보험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 드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겠네요. 사실상 법리상. 알아서 돈을 갖다 바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의하는 거예요. 이런 협찬 받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본인의 공직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식의 협찬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혼을 좀 늦게 하시면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사회생활 많이 하다가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분에 대해서는 장미 변호사 말씀대로 저도 더 주의했었어야 되고 그 결혼 이후에는 이런 것도 봤던 것도 좀 안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좀 그 부분은 뭐 보험성이었을 수 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개연성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보험성은 처벌이 어렵다. 아 이걸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